안녕하십니까. 네, 윤코치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인복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IT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있는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분입니다. 우리 IT계의 그 트렌드나 또 이런 기술적인 전문가로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리딩하고 있는 우리 저자님이신데요. 그동안에 우리 그 이인복 대표님은 책을 몇 권 정도 지금 쓰셨죠? 잘 모르겠는데 아마 15권, 16권, 20권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5권. 야, 근데 이게 꾸준히 이게 책을 내고 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근데 저보다 더 많이 하시면. 근데 그 꾸준히 이렇게 책을 내시는 네. 어떤 비결이 있다면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비결이라기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좀 알고 있는 내용을 모아서 매듭짓자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IT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바뀌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올해는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것 같다. 혹은 조심해야 된다.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이 정도가 쌓이게 되니까 그럼 이걸 하나씩 이제 매듭을 좀 짓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 중에 뭐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응집해서 여기까지는 하나 매듭을 짓고 그 나가는 게 하나하나 매듭이 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책이라는 어원도 따져보면 이 대나무하고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 대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하나의 매듭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책을 묶는 것도 우리 다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계속 책을 묶었던 것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기록으로도 남는 것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이인복 저자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이 매듭을 저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어떤 길라잡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이제 요번에 나오신 책, 네네.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책이 요번에 이렇게 내셨죠? 네. 이번 책은 아니고 지난번에 AI 관련된 책을 하나를 냈었었고요. 예. 업무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AI 관련된 책이 나왔어요. 예. 그 책 한 권을 썼고 그 전에는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예.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주 쪽의 뉴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우주 산업 이런 이름으로 해서 좀 책을 한 권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쓰고 있는 것들이 또 있고요. 예. 특히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래 그 세컨드 연구소에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슬로건 하나 우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독자님들에게. 그 회사 이름을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네. 세컨드 브레인이란 이유가 처음에 첫 번째 뇌는 여기에 있는데 두 번째 뇌는 이제 연결된 뇌. 우리가 인터넷만 검색했으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결국엔 책을 읽는 것도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지식을 우리가 빌려 쓰게 되는 개념이라서 그걸 이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슬로건은 경험하지 않은 건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IT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직접 보고 찾아서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또 퇴사가 우리가 출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출근해서 어떻게 보면 집으로 가야 될 때 조금 밤새지 말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측면에서도 아마 이인복 저자님께서 그 말씀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 시간 관리 관련된 책도 맞습니다. 내실 때도 특히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되게 강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AI 관련돼서 이 업무를 반을 줄여주는 측면에 대한 책을 내셨다고 하시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팁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을 쓴 거는 제일 처음에 GPT가 이슈가 된 게 2022년도 말이었었으니까 예. 그때는 제일 처음 GPT를 사용을 하면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 썼던 책은 질문하는 인간 답하는 AI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써봤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복잡한 게 좀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다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또 오랫동안 했었었고 지금도 제 일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각각의 분야에서 좀 중심을 잡고 이 정도까지만 알고 이 정도까지만 쓰게 되면은 기본기를 익혀놓고 나머지 이제 응용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업무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AI 활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3가지 단계로 좀 나눴었어요. 네.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를 수집하는 일들. 네네네. 그리고 나서는 정보를 정리하는 것들. 마지막으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생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했다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AI에서 어떤 것들을 쓰면 좀 좋을 수 있을까? 이거를 좀 타겟팅해갖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썼었던 책이 업무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활용법. 그리고 거기 못 담았던 내용은 지금 쓰고 있고요. 아, 네. 그러시구나. 참, 진짜 말씀이 요즘에 이 AI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정말 수준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셨는데요. 특히 요번에 이제 한 가지 팁을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AI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들은 사실 구글하고 네이버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네, 저희들이 구글하고 네이버를 쓴 게 벌써 한 98년, 99년도? 그때부터 썼다고 치게 되면 20년 동안 한 구글을 쓰기 시작했었죠. 그렇죠. 근데 구글 쓸 때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관련된 자격증도 나왔었고 복잡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검색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듣다가 그 책 뭐가 있지? 하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책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연결이 되듯이 근데 이 부분이 이제 AI가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AI가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것들은 제가 이제 책을 쓸 때도 그렇고 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에도 우리 소스라는 게 엄청나게 많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블로그도 있고 뉴스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고 이거를 쫙 가지고 와서 이걸 보면서 나의 인사이트를 더해갖고 하나의 글을 쓰거나 또 컨텐츠를 생성해내는 것들인데 근데 AI들은 이거를 줄이죠. 저희가 이러이런 게 필요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 작업을 절반으로 줄여서 50개 이상에 되는 소스를 본인들이 쭉 읽고 난 다음에 요약 정리된 자료를 보여주고 이 자료에 대한 출처를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 수집하는 시간 자체는 정말로 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쓰시면 돼요. 쓰시면 정말 되는데. 맞는 얘기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퍼블리시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네네네. 이게 SK 쓰시는 분들은 또 이게 1년 동안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쵸. 그것도 이제 유료로 써서 이렇게 네네. 써보니까 끝나긴 했지만 뭐. 또 이게 출처도 나오고 해서 이게 퍼블리시티 같은 경우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뭐 클라우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많은데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쓰는 것 중에도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핸드폰에 이제 많이 쓰는 카카오톡에다가도 아수업이나 뭐 에스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쓰는데 이게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게 어느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나한테 맞는 게 뭐냐? 뭐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기가 편한 걸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같은 질문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뭐 강의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구글 검색하시잖아요. 구글에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하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GPT에도 요즘에는 웹서치 기능이 들어갔고, 퍼플렉시티는 당연히 많이 쓰실 거고, 5.AI는 또 생겼고, 그록이라는 것들도 있고, 수많은 AI들이 있는데, 얘한테 검색 한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딴 애를 또 써보는 것들이고요. 어차피 시간을 줄여주는 것들이니까, 게다가 무료이니까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뭐 계약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만 써야 돼. 이게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쓰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를 딱 추천하자라고 한다면, GPT가 기본적인 원형 프로토타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GPT를 먼저 써보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 있다라면,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퍼플렉시티라는 것들도 있고 좋은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머지 이제 중소망파처럼 수많은 AI들이 있어요. 탑을 먼저 써보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건드리시는 게 본질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구글 트렌드로도 검색을 해보지만 그쵸. 네이버 데이터 랩에도 보면 데이터 아니, 랩에도 또 트렌드가 있는데 네네. 이 두 개를 같이 써보는 거하고 그냥 구글 것만 쓰는 거하고 또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분석할 때도 교차 분석이라는 게 참 중요해서 하나로만 체크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차 분석을 해보는 것이 그 접근하는데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니까 특히 저희 구독자 이름들을 우리가 선수라고 합니다. 선수. 이 선수, 저는 코치니까 또 선수라고 해서 선수라고 하는데 이 선수들에게 또 이분들이 또 대부분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본인이 네네. 또 책을 쓰거나 이럴 때 이렇게 책을 쓰거나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GPT나 AI,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거나 아니면 이런 활용법 뭐 이런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중요한 것부터 얘기 드리면은 예. 자기가 글을 쓸 줄 알아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GPT 요즘에 글을 다 써준다라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 사건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짧은 글이라도 나의 문체, 내가 쓰는 방식, 이게 있고 난 다음에는 GPT나 나머지 AI들이 글을 써줬을 때 그걸 보면서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나는 5줄도 못 쓰는 사람인데 GPT가 한 페이지를 다 써줬어요. 그거를 고칠 수는 없거든요. 또 그거대로 만약에 한다는 건 내 글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키우셔야 되는 것들은 내가 글을 쓰는 힘, 글쓰기의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나의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죠. 이게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변형인 것 같아요.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AI가 말해주거나 작성해주는 모든 것들을 저는 이제 해상도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서 이제 사진을 찍었었을 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잘 찍었다 하고 많은데 우리가 확대해서 보게 돼요. 확대해서 보면은 한 명은 눈을 감았거나 한쪽이 뭉개진 게 있거나 그 AI가 만들어주는 건 다 그렇거든요.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주는 것들, 그림을 잘 만들어주는 것들, 글을 잘 써주더라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은 문맥에 안 맞는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네가 만들어주는 것들은 실수를 하기 쉽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크로스 체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반으로 줄여준다는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2가지 얘기 드렸었죠. 첫 번째 얘기 드렸던 건 여러분들이 글 쓰는 힘이 있으셔야 되고, 2번째 거는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3번째 거 글쓰기에 도움받을 때에는 얘네들은 비서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자료를 요약하고 이게 뭔가 좀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게 뭐였었더라? 라는 식으로 옆에 두고서 주거니 받거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라면 답이 오게 되어져 있고, 우리 글 쓰는 작가님들이 저도 그렇었지만은 항상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다 보면 나만의 좀 편견이 생기잖아요. 편견이 생기고 독단적이기 쉽고. 그럼 나는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독자분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좋은 것 같아요. GPT가 독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있는지 내가 좀 너무 어렵게 쓴 것 같은데 이걸 풀어서 설명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럼 비서 역할까지 쓰시게 되면은 이 3가지만 시키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자기 객관화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한쪽에 편향된 생각만 하다 보면, 그쪽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글쓰기의 힘이나 또 자기 객관화나 이런 측면에서도 아마 글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거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하우 쪽으로만 너무 가지 말고 본질적인 글을 쓰는 힘이 되게 중요하시다고 얘기하신 것이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다른 거는 못 쓰는데 그걸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지금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냐면 이 챗GPT로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 AI를 의심받는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뭐까지 돈이냐면 챗GPT로 카피킬러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 챗GPT 킬러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써가지고 그냥 보내면
이게 사실은 챗GPT가 쓰는 문맥하고 비슷하거나 그러면 이게 의심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논문을 쓰더라도 대부분 뭘 제출해야 되냐면 카피킬러나 이런 데 돌려가지고 내 논문이 몇 % 정도 표절률이 나오는가를 제출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그냥 챗GPT만 믿고 썼을 때 나중에 이게 저작권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카피캣이요? 예, 그렇죠. 논문을 쓸 때, 근데 그 질문하셨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는데 몇 프로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모두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나라에 새로운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의성이란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창의성이란 건 누군가가 만들어놨던 것들을 살짝 비튼 걸 창의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GPT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GPT를 잘 썼냐 안 썼느냐, 오늘 어디까지 썼느냐, 이거는 의미는 없고 문제가 좀 바뀌어야죠. 출제하는 문제 자체가 이걸 이해했는가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당신이 했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남들이 못했던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지 이 부분이 더 많이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걸로 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거는 AI가 만드는 생성물들이에요. AI가 지금 그림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글도 써주고, 게다가 음악도 만들어주고, 팟캐스트도 만들어주고, 다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 AI가 만든 모든 것들의 생성물을 저희는 쓰게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오리지널리티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 구분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요즘 구글과 같은 회사들은 디지털 지문이라는 걸 찍어요. 그래서 그림을 만들든지, 영상을 만들든지 글을 쓰든지 간에 이게 AI가 만든 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없겠지만 그 코드로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술적인 방어는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걸 얘기 드리면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오리지널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 그래서 똑같이 AI가 쓴 건데 아까 20% 30%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중에서 내 생각엔 좀 뭐가 들어있으면 내 생각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를 얘네들을 썼는데 결국은 내가 다시 한번 글을 써야 되는 것들 그게 좀 포커스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어차피 보면 자기의 고유성을 갖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검색을 할 때도 너무 자료 위주로 쓰다 보면 자기 생각은 없이 자료만 갖다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 북이라고 한다. 오히려 자기 생각이 없고 그냥 데이터만 붙여놓다 보면 결국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좀 더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고 자기 생각을 이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1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독자님들에게 이렇게 AI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자주 써보시는 것들이고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5년께 반영되어져 있는 그 업무 시간을 반으로 줄인 AI 화응법 책의 개정판이 지난달에 또 나왔어요. 거기는 말씀하셨던 퍼플렉시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책들을 구매하시더라도 빌려다 보셔도 되지만 옆에 놓고서 해보시는 거. 이건 내가 아는 거야 하고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말고 그냥 한번 QR코드 한번 찍어보시고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만든 강좌 같은 것도 있으니까 무료로 유튜브에 있는 것들 찾아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해보셔야 돼요. 해야지만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내가 업무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글쓰기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 나의 비서를 만드는 것들을 지금부터 바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인목 우리 저자님 유튜브 여기 댓글창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가셔서 구독하시고 그리고 계속 팔로잉을 하시면 우리 AI를 관련된 글을 쓰는 거나 그리고 많은 분들 저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려주시고 있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